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위한 2차 실무회동이 열렸습니다. 회동 후 민주당은 1차 실무회동에서 제시한 의제들에 대한 검토 결과를 대통령실이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 없이 자유로운 회담을 하자는 입장을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40분간에 걸친 회동은 영수회담 날짜는 물론 다음 실무회동 일시에 대한 결론도 내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영수회담을 위한 두 번째 실무회동을 했습니다. 지난 23일 첫 회동 이후 이틀 만입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만나 40여 분간 진행됐습니다. 민주당은 아쉬움이 남는 회동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차 실무회동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들에 대한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는데 대통령실이 구체적인 검토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성과 있는 회담이 되도록 의제를 좀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통령실은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도록 자유로운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은 시급한 민생 과제를 비롯하여 국정과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자리여야 합니다. 당초 회담을 제안한 대통령실의 최초 입장에서 더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의제가 조율되지 않으면서 영수회담 날짜는 물론 추가 실무회동 날짜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영수회담을 둘러싼 장외 신경전도 가열됐습니다. 민생 회복과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해온 민주당은 방송 3법 등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영수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져야 될 사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 행태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얻은 독선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회담은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한 협치의 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회담으로 활용을 한다면 정기적인 영수회담까지 갈 수가 없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은 추후 일정 등은 민주당에 달려있다는 입장으로 공을 넘겼고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의견을 검토한 뒤에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네, 지난주에 영수회담 제안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이번 주에 열리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오늘 2차 실무회동에서도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의견차가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추후 일정을 못 잡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대통령실 취재하는 김민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만나기로는 했는데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지 정하는 게 쉽지가 않군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실무회동 시간을 보면요. 첫 번째도 그랬지만 오늘도 40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네. 그만큼 실무진들이 마주 앉아서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일단 양측이 이번 영수회담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첫 영수회담이니까 대화 물꼬를 트는 데 의미를 두고 있고요. 네. 대화 주제를 사전에 정하지 말고 편하게 일단 만나서 얘기부터 시작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네. 합의할 게 있으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그 자리에서 합의를 하는 게 옳지 않냐, 이런 식인데요. 네. 반면 민주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회담을 생각해 보면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사전에 실무진들이 만나서 어느 정도 합의서를 조율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사인만 하는 그런 그림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만남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 회담이 끝난 뒤에 뭔가 국민들에게 눈에 잡히는, 손에 잡히는 결과, 성과를 좀 내놓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 알려진 게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 대표적인데요. 네. 이를 위해서 추경 편성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만남 배경이 지난 총선 결과에서 비롯됐다는 점도 중요하게 짚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번 선거가 정권 심판 성격이 짙으니까 국정 기조도 변화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게 민심 요구이기 때문에 최상병 특검법 통과는 물론이고 각종 특검 법안에 대한 거부권 자제도 민주당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 시도에 대한 대통령 사과도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정리를 해보면 민주당은 영수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해 보입니다.
자, 반면에 보면 대통령실 입장은 모든 게 의제다. 일단 만나서 다 듣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자꾸 미리 의제를 정하고 만나자고 하느냐. 이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홍철호 정무수석이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첫 실무 협상 때는 없었던 건데요. 네. 그만큼 민주당 여론전에 더는 휩쓸리지 않겠다. 이런 대통령실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이번 회담 배경이 총선 결과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민심은 협치를 하라는 거고 네. 그래서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든 듣겠다고 했는데 조건과 형식이 왜 중요하냐는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민주당 요구에 대해서 오늘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어떤 건 수용을 하고 어떤 건 반만 수용하고 또 어떤 건 수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사안별로 답을 내는 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국민의힘이 해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미리 사전에 답을 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의제를 정하고 영수회담을 한 적은 없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일단 이번 주는 물 건너 간 것 같고요. 다음 실무회동도 지금 날을 안 잡고 끝이 났는데 그래도 뭐 영수회담 하긴 하겠죠. 그렇습니다. 영수회담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열리는 영수회담이기 때문에 네. 양측이 마주 앉기도 전에 판이 깨지는 건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양측이 기대하는 성과 크기가 너무 다른 게 문제입니다. 협치에 손을 내민 대통령은 만남 자체, 그렇죠. 그리고 민의를 받들겠다는 이 대표는 가시적인 결과물에 무게를 두고 있으니까요. 3차 실무회동을 열고 좀 더 줄다리기를 할지 아니면 영수회담에서 직접 단판을 짓자고 할지는 이 답에 대해서는 일단 민주당 측에서 입장이 조만간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김인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 보름 만에 패인을 분석하는 공식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당이 하는 걸 반대로만 하니까 당선됐다. 이재명 조국보다 대통령 부부가 더 싫다는 게 민심이었다는 당내 쓴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걸 놓고도 논쟁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총선 참패 보름 만에 당 지도부와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장, 당선인과 낙선자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울 강북 권역에서 홀로 생환한 김재섭 당선인은 당이 수도권 민심에 완전히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당이 하는 거 거의 반대로만 했습니다. 2조 심판 얘기 입 밖으로도 꺼내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당에서 내려온 현수막 4년 동안 한 번도 저걸지 않았습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낙선한 당 조직부총장은 경제를 못 챙긴 무책임한 정부 여당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대파값이 올라도 죄송하단 말 한 번 없었고 경제가 어려워 죽겠다는데 수출 잘 된다는 말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조국 대표가 잘못한 거 알지만 대통령이 더 싫다는 게 민심이었다고 했습니다. 뻑하면 대통령이 경로한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까? 저는 그런 단어 흘리는 청와대 사람들이 용산의 사람들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경로해야 될 게 대통령입니까? 국민입니까? 외부 전문가들의 분석은 더 비판적이었습니다. 이제 영남 보수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뭐 그렇게 사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사포당이에요. 사포당. 40대도 포기합니다. 당 지도부가 참석한 총선 토론회에서 직접적인 쓴소리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당이 위기라며 쇄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설이 불거지면서 당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도 터져나왔습니다. 책임지고 자숙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더 득세하는 그런 모습들은 이렇게 가면 이 당은 정말 막장으로 가는 것 아닌가. 유력 당권 주자인 나경원 당선인은 이철규 의원과의 이른바 나이 연대설을 부인했습니다. 자꾸 지금 이상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냥 제가 웃을게요. 새 비대위원장은 인선에 구인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 당선인 총회에서 윤곽이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손환입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실을 겨냥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해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커졌다는 겁니다.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는 윤석열 대통령, 또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게 확인된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국회에 출석한 유재현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방부 검찰단이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서 회수한 것,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조 선수를 가져왔잖아요. 예. 예, 그걸 누가 지시한 거예요? 국방부 검찰단은 그 장관이 누가 지시한 거예요? 장관이 예. 검찰단에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사건 기록 회수 자체는 우즈베키스탄 출장에서 귀국한 뒤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사건을 회수한 검찰단이 국방부 소속인 만큼 본인의 행위로 평가해도 좋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이종섭 전 장관의 입장이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더 커진 만큼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여당이 거절했다며 비판했습니다. 누구 하나는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데 운영일 좀 열자. 지금 이시연 공직기강 비서관이 전화한 사실까지 나왔는데 확인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지 국민적 평가를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특검의 전제 조건은 수사가 부실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며칠 보면은 최상병 특검에 완전히 그 목을 메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정도로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게 확인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의 최종 빌런은 대통령실인가? 대통령실은 더 이상 국민 오르웅 말고 이제라도 사과하라. 다음 달 2차례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민주당은 내일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오늘부터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의료 공백의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주도한 의료개혁 특위가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특위는 구체적인 의대 증원 숫자를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상대로 의사단체는 불참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 첫 회의.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6개 부처 정부위원과 각계 전문가 등 총 24명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특위는 의정 갈등의 핵심인 의대 증원 규모는 다루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특위에서 강조한 의료개혁 과제는 4가지. 먼저 전공의 수련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도입을 논의하고 또 중증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중증도에 따른 의료기관의 역할 분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입니다. 의료개혁의 성과가 국민과 의료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의료개혁 특위의 의사협회와 전공의 협의회, 대한의학회는 불참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논의가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한 달 전부터 제출하기 시작한 사직서의 효력이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직 뚜렷한 사직 움직임은 보이지 않지만 의료 공백의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진료 중단도 현실화됩니다. 수도권 빅5 병원 중에서는 서울대와 아산, 삼성, 세브란스 등 4곳의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휴진을 결정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삼성전자에 이어서 SK하이닉스와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들이 줄줄이 역대 최고 수준의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다르다고 합니다. 김건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SK하이닉스의 1분기 성적은 매출 12조 4천억 원에 영업이익 2조 8천억 원. 매출은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영업이익 역시 예상액을 뛰어넘었습니다. AI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고대역폭 메모리, HBM 판매가 급증한 성과가 컸습니다. 현대자동차도 1분기 기준 40조 원의 매출로 3조 5천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두루 좋은 성적을 낸 데다 원화 약세도 수출에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삼성전자 역시 1분기 잠정 실적으로 6조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제조업 기반의 수출 기업들이 선전하면서 1분기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1.3%로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지난해 마이너스였던 민간 소비도 0.8% 상승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통계 수치와는 사뭇 다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 손해를 봤던 그런 것들을 다 메꾸고 뭐 그 이상 정상화가 되는 과정이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어려운 것 같고요. 뭐 올랐다고는 하는데 사실 오른 거 못 느끼죠. 실제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번 달 기업 경기 실사지수, 즉 기업들의 체감 경기는 수출 기업 5포인트, 대기업은 3포인트 올랐지만 내수기업과 중소기업은 오히려 전달보다 내렸습니다. 제로비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어떤 전기 가스 난방비 이런 부담이 심리적으로도 높고 실제로도 부담이 많이 있을 겁니다. 경기 체감이 아직은 계속 어렵다 이렇게 느끼는 걸로. 고금리에 유가 상승세까지 겹치면서 주로 대기업의 중간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남아 선호 사상이 팽배했던 지난 1977년 장남이 유산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유류분 제도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부인이나 딸의 생계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배우자와 자녀, 형제, 자매까지 유산을 나누는 비율을 아예 법으로 정해버린 건데요. 헌법재판소가 47년 만에 유류분 제도에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면서 일부는 없애고 일부는 고치라고 결정했습니다. 연락을 끊고 남처럼 살아온 가족이나 부모를 학대한 패륜아까지 유산을 나누는 건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는 겁니다. 김상훈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세상을 떠난 가수 고 구하라 씨. 1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던 어머니가 돌연 유산을 나눠달라며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하라를 키워준 것도 아니고 하라한테 뭘 해준 것도 아니죠. 소송 끝에 어머니는 유산 일부를 받았습니다. 지난 1977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 사람이 숨지면 상속 순위에 따라 배우자나 자녀는 법적 상속분의 절반씩을, 부모나 형제 자매는 3분의 1씩 갖는다고 현행 민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한 뒤 재혼해 남처럼 살다가 아들이 숨지자 54년 만에 나타난 어머니도 아들의 사망 보험금 중 3억여 원을 받아갔습니다. 한 번 정도로 왔으면 저게 이해가 갑니다. 이 생모란 사람은 우리 동생 2살 때 버리고. 헌법재판소가 47년 만에 이 유류분 제도의 일부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 폐지하고 일부는 법을 고쳐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양육과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부모를 버리거나 학대한 패륜적 불효자까지 상속받는 건 국민 법감정에 어긋난다며 이들을 배제하는 조항을 만들라는 겁니다. 헌재는 반대로 숨진 가족을 오래 돌봤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가족은 더 많은 유산을 갖도록 하는 조항도 요구했습니다. 패륜적인 행위를 한 사람에게 유류분 권리를 상실시키고 반대로 독박 간병과 같이 돌아가신 분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에게는 그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도록. 또 형제 자매까지 유산 일부를 보장한 조항은 위헌이라며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기대가 거의 인정되지 않고 이미 독일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제외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헌재는 다만 사회와 가족 제도가 변해도 유류분을 법으로 정한 제도 자체는 합헌으로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네, 법조팀 김상훈 기자 나와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유류분 제도가 도입된 지 47년 만이자 세 번째 헌법 소송에서야 대대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왜 바꾸라는 결정이 나온 건가요? 네, 가족 제도와 사회 구조의 변화가 반영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2010년과 2013년 앞선 두 번의 헌법 소송은 유류분 제도의 일부 조항을 두고 제기가 된 거고요. 네. 이번에는 40여 개의 헌법 소송을 묶어서 유류분 제도 자체의 존폐를 따졌습니다. 작년엔 공개 변론도 열었는데 유류분 폐지론자와 유지론자 모두 패륜아도 상속받는 부작용을 없애야 한다. 이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불효자는 재산을 못 받거나 덜 받고 독박 간병을 한 효자는 더 받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자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일부 조항은 아예 위헌이라면서 폐지를 했어요. 바로 형제, 자매까지 유산을 인정받은 부분인데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네, 그 상속 순위를 보면 1순위는 배우자와 자녀, 2순위가 부모, 그리고 마지막이 형제와 자매입니다. 그런데 보통 형제 자매를 재산에 기여했다고 보지는 않죠. 네. 해외에서도 인정을 못 받습니다. 실제 2021년 법무부는 이 조항을 없애려고 시도했는데 이번에 폐지가 결정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일부는 없애고 대대적으로 뜯어 고쳐도 유류분 제도 자체는 유지가 됩니다. 가족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고 또 긴밀하게 연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자, 이제 대대적인 정비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궁금한데요. 그러면 이른바 이 구하라법이 다시 추진이 되는 겁니까? 네,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구하라법이 발의가 됐고 여전히 국회에 계류가 돼 있는데 비슷한 논의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민법에 보면 구체적인 이혼 사유가 줄줄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것처럼 유류분 상속에서 누구를 빼고 누구에겐 더 줄지 그런 구체적인 조건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헌재는 2025년 내년 말까지 법을 고치라고 국회에 주문한 상태입니다. 네, 김상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복귀를 앞두고 하이브와 자회사인 어도어 사이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뉴진스를 기획했던 민희진 대표의 경영권 탈취 계획이 드러났다고 주장했고 민 대표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를 반박했습니다. 임소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하이브 자회사이자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모자를 푹 눌러쓴 채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하이브가 감사에 나선 지 사흘 만입니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계획을 세운 물증이 포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하다고 맞섰습니다. 써먹을 만큼 다 써먹고 이분하지 않지, 우리말 잘 안 듣지, 그냥 제 입장에서는 저 찍어 누르기 위한 그 프레임으로 정확하게 느껴지고.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기 7시간 전 하이브는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민 대표와 어도어의 부대표가 경영권 확보를 위해 풋옵션을 행사하고 재무적 투자자를 구하는 내용을 논의한 SNS 메시지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 측이 뉴진스를 데리고 나간다는 실행 계획을 세운 사실도 대화에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 대표는 자신을 축출하려는 거짓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아저씨들이 나 하나 죽이겠다고 밤에 다 전화해가지고 막 울어, 애들이. 뉴진스 데뷔 때부터 하이브와 갈등이 누적됐고 또 다른 하이브 레이블에서 기획한 아일릿이 뉴진스를 베꼈다고 지적하자 자신의 사적 대화를 짜깁기에 경영권 탈취 증거로 둔갑시켰다는 겁니다. 뉴진스 홍보하지 말라고 한 것도 비양심적인 사수가 마음에 안 들고 직장에 대한 푸념을 할 수 있잖아요. 팔지 못하게 꽁꽁 묶거든 5% 자꾸 경영권 찬탄한다고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민 대표는 하이브를 맞고소하겠다고 밝혔고 하이브는 오는 30일 이사회를 열어 민 대표의 해임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의 회견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이 너무나 많아 답변할 가치가 없다면서 아티스트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엄마들이 제가 자살할 거. 우리나라 면적의 8.2%는 보전과 복원이 우선되는 생태 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당연히 개발 허가도 어렵겠죠. 그런데 이런 1등급 지역에서 대규모 벌목을 한 뒤에 생태 자연도 등급을 낮춰달라는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곳들의 상당수가 골프장 개발 예정지였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리산 끝자락, 산수유와 다랑이논으로 유명한 전남 구례군 사포마을. 마을 뒤쪽 국립공원 구역과 가까운 쪽에 나무가 모두 베어진 곳이 보입니다. 올라가 봤습니다. 아름드리 나무들이 밑둥만 남긴 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냥 나무만 베어낸 것이 아니라 높은 언덕도 깎아내버렸습니다. 산 여기저기에 깊은 상처가 났습니다. 이 벌목도 벌목이지만 이제 나무를 베어내기 위해서 중장비가 들어와야 했고, 그래서 이제 숲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넓은 길이 새로 놓였습니다. 벌목은 지난해 2월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구례군청이 목재 수확 목적으로 허가한 벌목입니다. 그런데 벌목을 허가받은 약 52만 제곱미터 중 22만 제곱미터, 41.5%는 환경부가 정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었습니다. 개발보다는 보전과 복원을 해야 하는 식생이 우수한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인지 아직도 벌목지 여기저기에서 야생동물들의 발자국이 보입니다.
고양이과 객과는 구분하고 네. 지역적 특성을 보면 이제 삭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지역은 개발 추진 시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 평가에서 보전이 우선 고려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벌목을 해 생태 가치를 훼손시켜 개발을 쉽게 하려 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4년 전 이곳에서는 벌목이 이뤄진 뒤 골프장을 개발하겠다며 생태자연도 조정 신청이 접수돼 등급이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많이 패 쏴서 그건지만 알았더니 나니가 본게 그렇게 많이 패 불고 골프장 한다고 그런 말이 나더라고요. 이곳만이 아닙니다. 강원도 홍천. 산 중간에 나무가 횡하니 베어져 나간 곳이 있습니다. 13년 전에는 MBC 취재팀 카메라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하늘다람쥐가 촬영됐던 곳입니다. 몇 해 전 대규모 벌목 후에 생태자연도가 1등급에서 2등급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전국 골프장 개발 예정지에서 생태자연도 1등급지를 벌목하고 등급 조정을 신청한 곳은 6곳입니다. 케이블카나 모노레일 설치 예정지에서도 2차례 이런 방식의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개발이 쉽다라는 걸 아는 거죠. 벌목을 허가하는 거는 산림청의 업무이고 그다음에 생태자연도 등급과 관련된 업무는 환경부의 업무인 거예요. 전혀 업무 협약이 되지 않고 있는. 이미 2017년 국책연구기관도 목재 수확 목적 등으로 벌목을 한 뒤 개발지로 전환되는 사례가 늘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벌목이 이뤄지면 일정 기간 벌목 전에 생태자연도 등급을 유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산림청도 산지개발 협의 과정에서 벌목이 확인되면 그 후 5년 동안은 벌목 이전의 숲 상태를 고려하도록 돼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개발 예정지들은 모두 10년 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들입니다. 과도한 개발을 막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할 물건을 고를 때 사용 후기를 살펴보고 참고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자기네 쇼핑몰에서 상품을 사고 나서 후기를 좋게 써서 올려주면 물건값도 돌려주고 수당까지 얹어주겠다고 속인 뒤에 물품은 안 보내고 돈만 챙겨 잠적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주로 쿠팡 등 유명업체 관계자를 사칭한다고 합니다. 조심해야겠습니다. 실태 먼저 전해드립니다. 이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쿠팡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실내신문 고객님 맞으실까요? 네. 이번에 저희 측과 새롭게 제휴된 신규 쇼핑몰에서 체험 상품 후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30대 직장인 이모 씨에게도 이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쿠팡 커머스 파트너스라고 하면서 상품을 보내줄 테니까 리뷰를 써주면 된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물건을 산 뒤 후기를 써주면 물건값에 수수료까지 얹어 돌려주겠다는 거였습니다. 후기량을 늘려 쿠팡에서 우선 검색이 되도록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 씨가 관심을 보이자 문자로 인터넷 쇼핑몰 주소를 전송했습니다. 제품을 이제 일괄적으로 다 보낼 예정이고 리뷰를 먼저 써달래요. 그래서 썼던 제품이어서 그거 생각해가지고 작성을 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핸드크림 같은 1, 2만 원대 상품이 대상이었습니다. 실제 물건은 배송되지 않았지만 후기를 쓰면 물건값과 수수료가 포인트로 쌓였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대상 물건이 비싸졌습니다. 사운드바부터 실내 사우나 시설까지 이 씨는 일주일 만에 모두 7천만 원을 썼습니다. 결혼하려고 이제 모아놨던 건데 이제 그 일 터지면서 지금도 아직까지도 대출금 받고 있고 원래 있던 적금 깨서 나중에는 대출까지 받아 물건을 사라고 독촉했습니다. 그제서야 사기가 아닌지 의심했지만 이미 쇼핑몰은 폐쇄됐고 현금화할 수 있다던 포인트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주부인 김모 씨도 부업거리를 찾다가 비슷한 사기를 당했습니다. 후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 모인 텔레그램 방에 초대가 됐는데 물건을 사고 후기를 쓰는데 참여한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듯한 분위기마저 연출됐습니다. 친구가 뭘 하라고 하니까 비슷한 금액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면 뭐 크게 어려운 거 없겠지라는 마음을. 하지만 팀원들은 모두 한패였습니다. 1,300만 원을 낸 김 씨가 더 이상 돈을 낼 수 없다고 하자 모두 잠적했습니다. 대부분 사회초년생과 학생, 가정주부 등으로 이뤄진 리뷰 사기 피해자들은 파악된 것만 400명이 넘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피해자들은 한 목소리로 자신이 이른바 리뷰 사기를 당할 줄 몰랐다고 토로합니다. 그만큼 사기범들의 수법이 교묘하고 또 집요했다는 얘긴데요.
취재진이 이 온라인 쇼핑몰들이 등록된 주소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사업체 이름도 주소도 모두 남의 거였습니다. 이어서 조건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물건을 구매하고 후기를 올린 온라인 쇼핑몰들입니다. 사이트들의 로고 모양은 제각각이지만 팔고 있는 물건들의 품목과 사진, 메뉴 배치 등이 모두 똑같습니다. 물건 아래에는 피해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구매 후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해당 물건을 구입하려 하자 카드 결제는 안 되고 현금으로 포인트를 충전해서만 구매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표기된 사업장 주소는 서울, 경기, 경남, 부산 등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습니다. 충북 지역에 있다는 쇼핑몰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주택가 지역에 들어서자 해당 쇼핑몰과 똑같은 이름의 가게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가게 이름은 같지만 내부에는 인테리어 소품들이 전시돼 있고요. 평일 낮인데도 불이 꺼져 있고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 가게는 5년 전부터 문을 닫았습니다. 집세만 내고 그냥 창고처럼 쓰고 있어요. 그냥 아예 판매를 안 하고. 그럼 이 사이트 관련이 어떻게 되죠? 전혀 없죠. 내용도 전혀 상관없어요. 다른 지역도 찾아가 봤지만 쇼핑몰과 상관없는 빌라와 빈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심지어 통신사 KT에 사업자 등록번호와 본사 주소, 대표의 이름까지 내걸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사업자 정보와 주소를 도용당한 업체들은 최근 사기 피해자들의 신고와 항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희 전자상거래 그걸 도용해가지고 피해자가 있다라고. 근데 저희는 그런 사이트를 운영한 적도 없고요. 이들이 쿠팡에 입점해 있다는 말도 거짓이었습니다. 쿠팡 측은 쿠팡 직원을 사칭한 리뷰 사기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쿠팡에서 개인 휴대전화로 리뷰 이벤트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피해가 급증하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직접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사기에 쓰인 계좌의 소재지별로 전국 지방청에 사건을 배분해 집중 수사에 나섰고 대포 통장 등과 해외 서버도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여러분은 한 달에 며칠이나 일하십니까?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일을 쉬게 되면 도시 일용직 근로자의 한 달 수입을 기준으로 배상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 근무 일수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한 달에 22일 일한 걸로 계산했는데 대법원이 21년 만에 20일로 줄였습니다. 주 5일 근무제가 정착하고 공휴일이 늘어난 현실을 반영한 겁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경남 창원에서 목욕탕 굴뚝을 해체하던 노동자 2명이 크레인에서 떨어져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손해배상금을 두고 근로복지공단과 크레인 보험사 사이 벌어진 소송. 얼마나 배상할지 일실 수입 액수가 쟁점이 됐습니다. 만약 안 다치고 일했다면 얼마나 벌 수 있었는지 소득을 계산하는데 일용직 노동자나 무직자, 가정주부는 일용직 일당의 월 평균 근로일수를 곱해 그 액수를 산정합니다. 2심 법원은 이제껏 계산해온 대로 이들이 한 달에 22일 일한 것으로 보고 배상액을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월 평균 근로일수를 20일로 낮추라며 새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2011년부터 주 5일제가 시행돼 자리 잡았고 대체 휴일 등 공휴일도 늘었다는 겁니다. 과거와 비교하여 근로 여건과 생활 여건이 많이 달라졌고 통계 자료의 내용도 바뀌었으므로 한 달 근무일수 기준은 계속 낮아졌습니다. 1992년 월 25일에서 2003년 22일로 낮춰졌고 다시 21년 만에 이제 우리 노동자는 한 달 20일 일한다는 기준이 나온 겁니다. 노동계에선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불려 나오는 일용직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주말에도 사실은 급한 공사의 경우에는 일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사회 전체적인 변화만 근거로 해서 노동시간 감소를 막연하게 인정하면서 대법원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계산해야 하며 일할 수 있는 나이는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등 현실을 꾸준히 반영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준은 산업재해, 교통사고, 의료사고 등 손해배상금 계산에 적용되며 근로복지공단의 자체 기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들이 초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불만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그래서 이들 플랫폼에서 파는 어린이 용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검사 대상 22개 중 절반에서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송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북이 쌓인 신발 장식, 이른바 지비치입니다. 정품은 개당 5, 6천 원인데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20개에 1,000원대입니다. 캐릭터가 그려진 차량용 햇빛 가리개도 1,000원대에 살 수 있습니다. 알리, 테무 등 중국 쇼핑 플랫폼들이 이렇게 가격 공세에 나서면서 국내 이용자 수는 1,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불만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2022년 228건에서 지난해 673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국 플랫폼의 경우에는 품질에 대한 불만도 다른 해외 플랫폼과 다르게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이번 달부터 매주 알리와 테무에서 파는 상품 중 수요가 몰리는 제품군을 선정해 안전성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우선 유아동 관련 상품 22종이 검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그 결과 절반인 1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훌쩍 넘는 유해물질이 나왔습니다. 특히 신발 장식품 16개 중 7개와 햇빛 가리개에선 불임을 유발하는 유해물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300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또 일부는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33배를 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성분뿐이 아닙니다. 국내에서는 아이들의 삼킴 사고 방지를 위해 이렇게 작은 부품은 분리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물품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작은 힘으로도 부품들이 조각나 자칫 질식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제품들도 있었습니다. 알리와 테무를 통해서 유아동 용품을 구매하실 때는 인증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통상적 거래 범위에서 벗어나는 너무나 값싼 제품은 구매를 하지 않으심이 적절하실 것이라 판단됩니다. 서울시는 검사 품목과 판매처, 검출된 유해물질 등의 정보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할 계획입니다. 또 알리, 테무 외 다양한 해외 플랫폼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한 국밥 가게 사장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100만 원이 넘는 돈을 길에 떨어뜨렸는데 이때 길을 가던 학생의 신고로 돈을 무사히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정말 감동했다면서 학생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곽동건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 밤 9시쯤 경남 하동군의 한 골목길. 마스크를 쓴 60대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오른쪽 주머니에서 뭔가가 우수수 쏟아집니다. 다름 아닌 현금 뭉칩니다. 그러나 남성은 돈이 떨어진 것도 모른 채 그대로 자전거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잠시 뒤 후드티를 입고 모자를 쓴 한 여성이 길을 걷다 도로에 흩어진 현금을 발견합니다. 인근의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걸어가고 있는데 발에 뭐가 밟히는 느낌이 들어서 보니까 돈이 이렇게 흩어져 있었어요. 이거 어떡하지?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나? 바닥에 나뒹구는 현금 사진을 찍더니 쪼그려 앉아 떨어진 지폐를 하나하나 줍기 시작합니다. 모두 122만 원이었습니다. 현금을 모두 준 양양은 돈을 들고 망설임 없이 어디론가 향합니다. 도착한 곳은 바로 경남 하동경찰서. 경찰은 관제센터와 연계해 CCTV를 확인하고 분실자 인상착의를 확인해 동선을 따라가던 중 길에 세워진 자전거를 발견했습니다. 한 가게에서 돈을 잃어버린 60대 남성을 찾아낸 겁니다. 돈 잃은 것 같은데 찾아보라고 그런 게라 안 잃은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랬어요. 부모님가 돈이 없는 거라. 잃은 돈을 되찾은 이 남성은 양양에게 사례금 20만 원을 선뜻 내주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국밥집에 언제든 찾아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진짜 너무 고맙다고 그 국밥 값 안 줘도 된다고 그냥 평생 공짜로 먹어도 되니까 오라고 막 그러셨어요. 돈을 되찾은 남성은 살기 팍팍해진 요즘에도 우리 사회에 따뜻함이 남아있다는 걸 느꼈다며 아직 양양이 국밥을 먹으러 오지 않았는데 꼭 밥 한 끼 대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불경기가 너무 감사할 일이잖아요. 아직도 이렇게 따뜻하구나. 그런 생각에 실제로 나도 어려운데.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혈액원에서 한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혈액원 측에서
해당 간호사가 제출한 진단서를 회사 내부망에 올리면서 일주일 동안 직원들 모두가 진단서를 볼 수 있는 상태로 공개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조민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에서 10년째 체열 간호사로 근무해온 김모 씨. 김 씨는 지난 2018년부터 한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좀 괴롭힘, 따돌림, 출산하기 전까지 마음 졸이며 일을 해가지고 아기도 저체중에 심장 질환이 있는 아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육아휴직 후에도 괴롭힘이 이어지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지만 가해자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임산부라 갈 곳이 없으니 극복해보라고 하셔가지고 참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소문이 나고. 결국 김 씨는 우울증까지 걸려 일주일간 병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직장 동료들의 연락이 잇따랐습니다. 카톡이나 전화로 너 우울증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연락이 오길래 저 어떻게 알았지 생각하다가 손이 좀 떨리더라고요. 알고 보니 김 씨가 병가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의료 진단서가 직원 내부망에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병명은 물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같은 개인 정보까지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같은 회사 동료 9명에게 공개됐었고 이 중 18명은 직접 진단서 파일을 클릭해 내용을 확인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숨기고 싶은 사실인데 이 기록을 오픈됐으니 10년 동안 진짜 애사심 가지고 열심히 일한 회사에서 보고받지 못한다는 기분이 제일 힘들었고. 혈액원 측은 김 씨가 항의하자 그제서야 해당 문서를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경찰은 부산혈액원 관계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혈액원 측은 직원이 실수로 진단서를 비공개 처리하지 않았을 뿐 유출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땅만 사놓고 오랜 기간 방치되는 공사장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시공비가 급등하면서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는 건데요. 이렇게 방치된 공사장 중에는 안전까지 위협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정진명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부산 동래구 한 20층짜리 주상복합 공사 현장. 지난 2022년 건축 허가가 났지만 지금까지 텃파기조차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안전 펜스는 훼손된 지 오래. 공사장은 현재 철거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바닥 곳곳은 이렇게 철근이 튀어나와져 있고 또 쓰레기도 널려 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합니다.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못 칩니다. 저기 텃파기의 높이가 3m. 아참 떨어지는 저기는 부동산. 부동산 경기 침체로 PF 대출이 막히고 건설 자재값마저 오르면서 삽조차 뜨지 못한 겁니다. 2022년도 같으면은 뭐 600, 650에 건설이 가능했는데 지금 현실상은 600에 할 수 있는 시공사가 1군도 그렇고 뭐 3군까지 없어요, 솔직히.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 공사 현장. 착공도 못한 빈 땅입니다. 대출이 막혀 기존 건물 철거만 한 뒤 1년 이상 방치돼 있습니다. 철거는 좀 됐지. 1년 정도 되신 거예요, 철거는? 한 그 정도 됐을 겁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건설 공사비 지수가 올해 2월 기준 154.81을 기록해 지난 2021년에 비해 24% 상승했습니다. 결국 호황기 때 예측했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업체가 도산하거나 대출이 막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안 좋아져서 분양이 안 되고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는 PF가 안 되고 PF가 안 되다 보니까는 시행사가 어려워지고 시행사가 어려우다 보니까는 개발 사업 자체가 하나 또 진행이 안 되는. 민간 건설업뿐 아니라 지자체가 발주한 광급공사도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뚜렷한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는 한 당분간 같은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명입니다. 서울시 구의회 의장 여러 명이 지난주 수천만 원의 세금을 들여서 홍콩과 마카오에 다녀왔습니다. 선진 지역을 시찰한다는 명목이었는데 대부분의 일정이 관광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불분명한 이유로 돈을 쓴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남효정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 19일 저녁 인천국제공항. 양손에 여행 가방과 쇼핑 봉투를 든 남성이 입국장을 걸어 나옵니다. 서울 동대문구 의회 이태인 의장으로 다른 구 의장 18명과 함께 해외 연수를 다녀오는 길입니다. 다가가 이태인 의장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아닌데요? 이태인 의장님 아니세요? 왜 그러실래? 홍콩 연수 갔다 오신 거 관련해서 좀 질의 좀 하려고. 질의 필요 없는데. 제가 안 할 건데. 그 사이 나머지 의장들은 대부분 다른 입국장을 통해 빠져나갔습니다. 듀티프리가 이제 A쪽에 있었거든. 그래서 와이프 립스틱 먹이 사느냐고 시간이 걸렸었잖아. 통화를 하면서 사느냐고. 서울시 자치구 중 19개 구의회 의장들은 지난 16일부터 3박 4일 동안 선진 지역 시찰을 한다며 홍콩과 마카오를 다녀왔습니다. 구의회의 공통 관심사와 관련해 해외 국가 추진 사례를 보고 의정 역량을 강화한다는 모호한 이유였습니다. 세부 일정을 보면 홍콩에서는 야경 감상, 헐리우드 로드, 스타일 거리 방문, 마카오에서는 분수쇼 감상, 전망대 탐방 등 관광이 대부분이었고 관광이 아닌 일정은 노인복지센터와 도시홍보관 방문 정도였습니다. 연수 경위를 묻기 위해 서울시 구의장협의회 회장인 최동철 강서구의회 의장을 찾아갔습니다. 의장님께서 뭐 인터뷰를 꼭 하셔야 되거나 그런 의무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의무가 없다고도 할 수 없죠. 세금을 써서 갔다 오셨으면 여기에 당연히 답변을 하셔야죠. 인터뷰를 거듭 거절한 최 의장은 그 이유로 지난해 MBC 보도를 들었습니다. 서울시 구의장협의회는 지난해에도 무료인 구민회관을 두고 매달 수백만 원을 들여 4성급 호텔 등에서 회의를 연 사실이 뉴스데스크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지역사회 경제도 살려주고 호텔에서 하는 게 뭐 세금 낭비라는 지적은 문제 없다는 말씀이신가 보네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대화를 안 되고. 당시 보도를 수긍할 수 없다는 최 의장. 의장들 전체 모이면은 스테이크도 먹을 수 있잖아요. 뭐 비싼 거 먹니 어쩌니 이런 걸. 이번 해외 연수도 외유성 출장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호텔 지어서 외국인 유치하는 거랄지 이런 것들을 다양한 또 의료시설, 복지시설이랄지 이런 데 가서 다 공부하고 왔어요. 가르쳐준 사람은 가이드였다고 합니다. 30년 된 가이드가 너무나 잘 알더라고. 복지도 잘 알고 있고 경제도 잘 알고 있고. 가이드분이요? 그냥 인터넷 검색해도 나오는 정도 아닌가요? 글쎄 그건 모르겠고요. 하지만 함께 다녀온 한 의장은 내실 있는 출장이 아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유익한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벤치마킹 할 만한 데가 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그런 아쉬움도 좀 있었고요. 이번 연수에 든 예산은 4,200만 원가량. 출장 심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공무 국외 출장 규칙에 따르면 의장도 구의원인 만큼 해외 연수를 가려면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대상의 의장협의회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설사 심사를 한다 해도 심사 주체가 당사자인 구의장이 구성하는 위원회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최근 미국 대학가에서는 가자 전쟁을 비판하는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대학가에서 확산됐던 반전 시위가 떠오른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대선에도 영향을 줄 거라는 분석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미국 남부 텍사스대 오스틴 캠퍼스. 학생들이 기마대를 향해 야유를 쏟아냅니다. 학생들은 대열을 지키기 위해 팔짱을 끼고 버텼지만 진압봉을 든 경찰이 해산을 시도하면서 학교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서부 서던 캘리포니아대에서도 텐트 강제 철거 과정에서 시위대와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동부 아이비리그 명문대를 중심으로 시작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컬럼비아 대학에서 이스라엘 입김이 강한 정치권 눈치에 학교 측이 즉각 경찰을 불러 시위대 100여 명을 연행한 게 도화선이 됐습니다. I think it's been really disheartening to see the way that Columbia has responded and letting NYPD onto campus is really, really upsetting. 컬럼비아 대학 측은 이미 모든 대면 수업을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보신 것처럼 정문은 굳게 닫혔고요. 곳곳에 경비 인력이 배치됐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대학가 시위를 반유대주의로 규정하고 독일 나치에 비유하며 미국 정치권을 압박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은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습니다. President Shafiq to resign if she cannot immediately bring order to this chaos.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반유대주의 시위를 규탄한다면서도 나는 또한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규탄한다며 어느 편도 들지 못하는 고민을 드러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파괴적인 시위가 일상화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은 유권자들을 안심시켜야 한다며 또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젊은 유권자들의 마음도 잡아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해병대 차상병 사건 외압 의혹 수사 상황을 연속으로 단독 보도한 MBC 법조팀의 나세웅, 박솔립, 정상빈, 윤상문, 김상훈 기자가 한국기자협회가 선정하는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이전 대사의 임명 사실을 깊이 있게 보도했고 출국기를 동행 취재해 파장이 컸다면서 수상작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SSG의 최정 선수가 어제 KBO 리그 홈런왕에 등극하면서 해외 관심까지 받고 있습니다. 또 이 홈런공을 직접 잡은 관중도 범상치 않은 언변으로 함께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박재훈 기자입니다. 한국 야구의 새 역사를 쓴 소년 장사 최정. MLB.com도 주목한 대기록이었지만 정작 자신은 예상조차 못했습니다. 치자마자는 넘어가려나 했는데 펜스 맞고 나올 줄 알고 좀 열심히 뛰고 있었는데 19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이어가며 쌓은 468개의 홈런포. 그중 12년 전 홈런 하나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2012년도인가 넥센의 강영구 투수 볼을 문항에서 제가 센터로 홈런을 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팔이 낮으면서 홈런이 됐거든요. 메커니즘이 좀 바뀌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홈런공을 낚은 주인공도 화제가 됐습니다. 사회인 야구 9년차라는 강성구 씨가 홈런공을 잡기 위해 준비했던 여정은 우연이라기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오전에 회사에서 좀 찾아봤어요. 23년 최정 선수 홈런 방향이랑 커피 믹스 떨어져 있으면 좀 죽고 막 이런 걸 좀 하고 있었거든요. 네, 진짜 슬로우 모션 걸린 것처럼 공이 웅웅웅 이렇게 오더라고요. SSG 구단으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받게 된 강 씨도 새로운 홈런왕이 된 최정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KBO 리그 역사에 기억되고 싶습니다. 최정을 아웃시킨 최초의 일반인 네,으로 기억 남고 싶습니다. 가장 좋아하시는 음료가 있으신가요? 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네, 매일 먹을 생각입니다. 촌스럽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소년 장사가 뭐냐고 씨름 선수도 아니고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까 좀 너무 감사하고 야구 천재도 좋고 소년 장사도 좋습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프로농구 최고의 인기 스타인 허웅, 허훈 형제가 챔프전에서 맞대결을 펼칩니다. 아직 우승이 없는 두 선수의 치열한 입담 대결 먼저 보시죠. 슈퍼팀 KCC의 포스트 시즌 반전을 이끈 허훈과 부상 투혼으로 KT를 17년 만에 챔프전에 올려놓은 허훈. 이모티콘 한 100개 보낸 것 같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저도. 근데 벤치에서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문태종, 문태영 이후 챔프전 형제 맞대결은 10년 만인데요. 두 선수를 모두 잘 아는 전창진 KCC 감독.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겠죠. 밥을 사달라고 해서 나왔더니 허훈 선수가 같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고깃집에서 웅이는 불고기를 먹고 허훈은 등심을 먹더라고요. 제가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모함입니다, 이거는. 등심 먹은 건 사실이고요. 두 선수 모두 챔프전 우승 경험이 없는데요. 승부욕이 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4대 0이라고 말한 거는 부산에서 챔피언 결정전에 우승을 짓고 싶어서 부산에서 꼭 끝내고 싶습니다. 4대 0으로 또 얘기를 했는데 KCC한테 단 한 번도 지기 싫어가지고 우승 트로피를 들 수 있도록. 형제 맞대결은 모레 시작됩니다. 네, 내일은 날이 더 따뜻해집니다. 이맘때 꽃가루 알레르기로 힘든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건 이틀 전 지리산 화엄사 일대입니다. 바람이 불자 소나무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듯 가루가 뿜어져 나옵니다.
소나무 꽃가루인 송화가루인데요. 4월과 5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참나무와 소나무는 맑고 또 기온이 높은 날 더 잘 퍼집니다. 내일 기상청의 꽃가루 위험 농도 지수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방이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이 대기 중에는 미세먼지도 있겠습니다. 인천과 경기 남부는 오전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고 또 황사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경북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호흡기 건강 관리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에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도 끼겠습니다. 제주에는 낮부터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3도, 부산 15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6도, 춘천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까지 올라 7월 중하순에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